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한강 너머 산골 마을에 최부자댁이라 불리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대를 이어 곡식 장사로 재물을 일군 집안이었지요. 그런데 이 집안에는 묘한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머슴 도원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도원은 석 달 전 이 집에 들어온 머슴이었습니다. 27의 나이에 키는 훤칠하고 얼굴도 반반하게 생겼으니 첫눈에는 제법 괜찮아 보이는 사내였지요. 하지만 일을 시켜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곡식 자루를 나르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고 마당 쓸기를 시키면 흙먼지만 폴폴 날리고 심지어 물지개를 지고 가다가 우물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멍청한 놈아. 물지개 지고 가다가 물에 빠지는 놈이 어디 있어? 최부자댁의 외아들 최강훈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훈은 22살의 혈기왕성한 도령이었지요. 부친 최간영이 늙어가자 집안 살림을 거들고 있었는데 도원을 볼 때마다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실수를. 도원은 물에 흠뻑 젖은 채 허둥지둥 기어나오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딱해 보여 강훈은 코웃음을 쳤지요. 즉, 쓸모없는 놈. 강훈은 그렇게 내뱉고는 휙 돌아섰습니다. 도원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원이 실수를 할 때마다 그의 눈빛만큼은 묘하게 또렷했다는 것이지요. 마치 무언가를 살피듯 주변을 훑는 그 눈빛은 바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빼고는 말입니다. 도원아.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원이 고개를 들자 최부자댁의 규수 서량이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24의 서량은 이 집안의 유일한 딸이었지요. 단아한 얼굴에 마음씨까지 고운 낭자였습니다. 옷이 다 젖었구나. 이거라도 걸치거라. 서량이 겉옷 한 벌을 건넸습니다. 도원은 황급히 손을 내저었지요. 아닙니다, 아씨. 제가 어찌 감히. 추우면 병이 나는 법이야. 그냥 받아라. 서량의 말에 도원은 조심스럽게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고맙습니다, 아씨. 서량은 방긋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옷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지요.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지고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도원은 머슴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머슴들은 모두 저녁 식사를 하러 갔지만 도원은 방에 남아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훈아, 오늘도 머슴이 말썽을 피웠다며? 강훈의 친구 민지효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효는 이웃마을 선비의 아들로 강훈과 중마고우였지요. 그놈 말이야? 정말 한심한 놈이라니까. 아버지가 왜 저런 놈을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 하, 그래도 재밌지 않아? 바보 놀리는 맛이 쏠쏠하잖아.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지나갔습니다. 도원은 벽틈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조용했지요. 마치 물밑의 돌처럼 고요하고 깊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원은 방 구석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낡은 책 몇 권과 붓, 먹이 들어 있었지요. 도원은 촛불을 켜고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겼습니다. 논어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책을 읽다가 붓을 들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최강훈 나이 22. 부친 최간영의 외아들. 성미가 급하고 욕심이 많음. 도원의 글씨는 단정하고 또렷했습니다. 바보 머슴의 글씨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말입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글을 이었지요. 집안 물건을 몰래 내다 팔고 있다는 소문이 있음. 확인 필요. 도원은 그렇게 적고 나서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보따리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도원은 여전히 바보 행세를 하며 최 부자 댁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최강훈이 민지효와 함께 사랑채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강훈아, 요즘 돈이 제법 쏠쏠하게 들어오지 않느냐? 민지효가 술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최강훈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럼 장터에 내다 팔 물건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당분간은 걱정 없네. 하, 그렇다면 다행이군. 그런데 말이야, 그 바보 머슴은 어떤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 도원이 말인가? 그놈이야 뭘 알겠나. 시키는 대로만 하는 멍청이인걸.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빗자루질 소리가 들려왔지요. 최강훈이 문을 열어보니 도원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야, 예, 도련님. 도원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최강훈은 도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지요. 오늘 장에 갈 건데 너도 따라와라. 짐이 좀 많거든. 알겠습니다, 도련님. 도원은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민지효가 도원을 보며 킥킥거렸지요. 강훈아, 저놈 참 우직하게 생겼구먼. 저런 놈이 있으니 일이 편하겠어. 그러게. 아버지가 쓸모없는 놈을 데려왔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쓸만하더라고. 최강훈과 민지효는 도원 앞에서 거리낌 없이 비웃었습니다. 도원은 묵묵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귓가는 모든 말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일행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도원은 커다란 보따리를 등에 지고 뒤를 따랐지요. 보따리 속에는 집안의 귀한 비단과 그릇들이 가득했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최강훈은 도원을 한쪽 구석에 세워두었습니다. 야, 여기서 기다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움직이지 마라. 예, 도련님. 도원이 대답하자 최강훈과 민지효는 장터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원은 홀로 남아 보따리를 지키며 주변을 살폈지요. 장터에는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로 북적였습니다. 한참 후 최강훈과 민지효가 한 상인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상인은 보따리를 뒤지며 물건들을 확인했지요. 오, 이번엔 물건이 괜찮은데? 비단질도 좋고. 그렇지? 그러니 값을 제대로 쳐줘야지. 최강훈이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상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자 몇 냥을 내놓았지요. 최강훈은 그 돈을 받아 품속에 깊이 넣었습니다. 자, 도원아. 이제 가자. 예, 도련님. 도원은 텅 빈 보따리를 들고 뒤를 따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최강훈과 민지효는 흥겹게 떠들었지요. 이번 달 용돈은 확실히 챙겼어. 기생집에나 한번 가볼까? 좋지. 오늘은 내가 술값 내마. 하, 그래. 도헌아. 예, 도련님.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는 장에서 심부름만 하고 왔다고 해라.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도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강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민지효와 함께 다른 길로 접어들었지요. 도헌은 홀로 최 부자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도헌은 머슴방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것을 빠짐없이 적었지요. 최강훈과 민지효,
장터에서 집안 비단과 그릇을 팔아 은자를 챙김. 돌아오는 길에 기생집으로 향함. 최간영 어른께는 거짓 보고 도원의 손끝에서 붓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종이를 접어 보따리 깊숙이 넣어두었지요.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최강훈, 민지옥. 너희들의 행실이 이렇게 썩어 있었구나. 도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바보 머슴의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다음 날 도원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지요. 돌아보니 서량이 서 있었습니다. 도원아, 아씨 부르셨습니까? 내가 요즘 동생과 자주 장에 다니지? 서량의 물음에 도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도련님께서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그래, 동생이 무슨 일을 하던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집만 나를 뿐입니다. 도원은 여전히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량은 한참을 도원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래, 내가 알 리 없겠지. 서량은 돌아서려다가 다시 도원을 돌아보았습니다. 도원아, 너 정말 바보가 맞느냐? 그 물음에 도원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지요. 아씨,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다.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서량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물동이를 들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씁쓸한 미소가 스쳤지요. 서량 아씨는 눈치가 빠르시구나. 조심해야겠다. 도원은 속으로 생각하며 물동이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최강훈은 더 큰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의 귀한 도자기까지 빼돌리려 한 것이지요. 그날 밤 최강훈은 도원을 몰래 불러냈습니다. 도원아, 조용히 나와라. 도원은 머슴방에서 나와 최강훈을 따라갔습니다. 달빛만이 어둠을 밝히는 밤이었지요. 최강훈은 사랑채 뒤편으로 도원을 이끌었습니다. 이 항아리를 조심히 들고 나가거라. 절대 깨뜨리면 안 된다. 예, 도련님. 도원은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항아리는 최간영이 아끼는 청자 항아리였지요. 도원은 항아리를 안고 최강훈을 따라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지효가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저게 그 유명한 청자 항아리. 그래. 이걸 팔면 꽤 쏠쏠할 거야. 최강훈과 민지효는 낄낄거리며 항아리를 넘겨받았습니다. 도원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최강훈이 도원에게 말했습니다. 야, 도원아. 이 일은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알았지? 예, 도련님. 도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강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민지효와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도원은 홀로 대문 앞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지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최강훈, 민지효. 이제 증거가 충분하다. 도원은 낮게 중얼거리고는 다시 머슴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보따리에서 종이를 꺼내 마지막 기록을 남겼지요. 청자 항아리까지 빼돌림.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 도원은 종이를 접어넣고 촛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만이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청자 항아리가 사라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간영이 사랑채에서 큰 소리로 호통을 쳤지요.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내가 그토록 아끼던 청자 항아리가 어디로 간 것이냐? 하인들이 부랴부랴 사랑채 곳곳을 뒤졌지만 항아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강훈은 태연한 얼굴로 부친 곁에 서 있었지요. 아버지, 혹시 다른 곳에 두신 것은 아니십니까?
내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느냐. 분명 이 사랑채에 있었는데. 최간영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하인들을 나무랐습니다. 도원도 다른 머슴들과 함께 사랑채 주변을 뒤지는 척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날 밤 도원은 머슴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지요. 도원은 보따리에서 지금까지 모아둔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적어둔 최강훈의 행적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이제 충분하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해. 도원은 속으로 생각하며 종이들을 다시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지요. 달빛만이 마당을 비추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도원은 사랑채 뒤편의 작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최강훈이 물건들을 숨겨두던 곳이었지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안에는 여전히 귀한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증거가 될 것이다. 도원은 한 가지씩 물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헝겊 조각을 찾아냈지요. 비단 자루에서 떨어진 조각이었습니다. 도원은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지요. 누구냐?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원이 화들짝 돌아보니 서량이 등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도원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요. 아, 아씨. 제가 그만. 한밤중에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게냐? 서량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도원은 더듬거리며 대답했지요. 저는 도련님께서 물건을 가져오라 하셔서. 한밤중에 거짓말 마라. 서량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등불빛이 도원의 얼굴을 비쳤지요. 서량은 도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도원의 눈빛이 바보의 눈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너 바보가 아니구나. 서량의 말에 도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깊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아씨께서 눈치채셨군요. 도원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눌하지 않았지요. 서량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체 누구냐? 왜 바보인 척했느냐?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아씨를 속이려던 것은 아닙니다. 도원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서량은 한참을 도원을 바라보다가 물었지요. 동생과 관련이 있느냐? 도원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서량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구나. 동생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나도 짐작하고 있었다.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게냐? 아씨, 제발 아무 말씀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도원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서량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았다. 하지만 조심하거라. 동생은 다급해지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명심하겠습니다. 도원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량은 돌아서려다가 다시 도원을 돌아보았지요. 너는 대체 누구냐?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다려 주십시오. 도원의 대답에 서량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지요. 도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량 아씨에게 들켰구나. 하지만 아씨라면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도원은 속으로 생각하며 다시 머슴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서량은 동생 최강훈의 행동을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무렵 최강훈이 민지효와 함께 사랑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서량은 살짝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강훈아, 청자 항아리 값이 꽤 쏠쏠했지? 그럼 이번 달은 넉넉하게 놀 수 있겠어.
그런데 말이야, 혹시 도원이 눈치챈 건 아닐까? 그 바보가 뭘 알겠어. 시키는 대로만 하는 멍청이인걸. 서량은 그 말을 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요. 동생이 저렇게 타락했다니.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하나. 서량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도원이 모으는 증거를 기다려보기로 했지요. 그날 밤 도원은 다시 조용히 창고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지요. 창고 안을 뒤지던 도원은 구석에서 작은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도원이 장부를 펼치자 최강훈이 빼돌린 물건들의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에 팔았는지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지요. 도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 도원은 장부를 품속에 넣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머슴 방으로 돌아가 보따리 깊숙이 장부를 숨겨두었지요. 이제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최강훈, 내가 저지른 일들이 곧 드러날 것이다. 도원은 낮게 중얼거리며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지요.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날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원은 본래 몰락한 양반가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친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가면서 집안이 풍비박산났지요. 도원은 집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이곳저곳을 떠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 부자댁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바로 외아들이 집안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기회다. 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바보 머슴으로 행세하며 이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용히 증거를 모아왔지요. 조금만 더 참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도원은 속으로 되뇌며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그의 얼굴을 비쳤지요. 평온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결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강훈은 돈맛을 본 탓인지 점점 더 대담해졌지요. 이제는 아버지의 서재에 있는 귀한 서책까지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효야, 이번에 괜찮은 물건을 찾아냈어. 뭔데? 아버지 서재에 있는 송나라 서책이야. 장터에 내다 팔면 꽤 짭짤할 거야. 민지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그건 좀 위험하지 않아? 서책은 내 아버지가 매일 보시는 거잖아. 괜찮아. 나중에 바보한테 뒤집어 씌우면 되지 뭐. 최강훈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지효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도 그렇군. 어차피 바보 머슴이니 누가 의심하겠어?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계획을 짰습니다. 그날 밤 최강훈은 도원을 몰래 불러냈습니다. 삼경이 넘은 깊은 밤이었지요. 도원아, 조용히 따라와라. 예, 도련님. 도원은 최강훈을 따라 서재로 향했습니다. 달빛도 구름에 가려진 어두운 밤이었지요. 최강훈은 서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책들을 조심히 꺼내서 보자기에 싸라. 최강훈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귀한 송나라 서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도원은 조심스럽게 책들을 꺼내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중 일부러 손을 미끄러뜨려 책 한 권을 떨어뜨렸습니다. 퍽! 이 멍청한 놈. 조용히 하라니까. 최강훈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원은 황급히 고개를 조아렸지요. 죄송합니다, 도련님. 즉, 빨리 싸기나 해. 도원은 책들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최강훈은 그것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지요. 민지효가 담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받아. 최강훈이 보자기를 넘겨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컹컹. 젠장, 개가 왜 저래?
최강훈은 당황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누군가에게 들킬 수도 있었지요. 최강훈은 재빨리 보자기를 도원에게 떠넘겼습니다. 야, 도원아.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 내가 걔를 좀 조용히 시킬 테니. 예, 도련님. 도원이 보자기를 받자마자 최강훈과 민지효는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바로 그때 등불을 든 최간영이 나타났지요. 누구냐? 한밤중에 무슨 짓이냐? 최간영이 호통을 치며 다가왔습니다. 등불빛이 도원을 비쳤지요. 도원은 보자기를 든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리고 그 보자기 속은 무엇이냐? 최간영이 보자기를 빼앗아 풀어보니 자신의 귀한 서책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간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지요. 이 이놈이 감히 내 서책을 훔치려 했단 말이냐? 아, 아닙니다. 이것은 도원이 변명하려 했지만 최간영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 말거라. 증거가 뻔한데 무슨 말이 필요하냐? 최간영은 하인들을 불러 도원을 묶어두게 했습니다. 소란소리에 집안 식구들이 모두 나왔지요. 최강훈도 태연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강훈아, 도원이가 내 서책을 훔치려 했다. 뭐라고요? 도원이가요? 최강훈은 놀란 척하며 도원을 보았습니다. 도원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서량도 나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원의 눈빛을 보았지요. 도원은 고개를 들어 잠깐 서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침착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튿날 아침 최강훈은 민지효를 만나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봤지? 완벽하게 도원이한테 뒤집어 씌웠어. 하, 내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 그 바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쫓겨나겠지. 아버지가 엄청 화나셨으니까. 두 사람은 사랑채에 앉아 술을 마시며 즐거워했지요. 그런데 그때 밖에서 최간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훈아, 나와보거라. 최강훈은 태연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간영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어젯밤 일에 대해 내게 물어볼 것이 있다. 예, 말씀하십시오. 도원이가 정말 혼자 한 것이 맞느냐? 최강훈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아버지. 그놈이 혼자 한 것이 분명합니다. 최간영은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았다. 들어가거라. 최강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최간영의 눈빛에 의심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도원은 머슴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관가에 넘겨질 처지였지요. 하지만 도원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요. 이제 마지막 단계다. 최강훈, 민지효. 너희들의 발악이 오히려 나를 도왔구나. 도원은 속으로 생각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지요. 도원은 품속 깊이 숨겨둔 장부를 만져보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한편 서량은 자신의 방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원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지요. 그는 분명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인 것 같았지요. 도원이가 정말 도둑질을 했을까? 아니야, 분명 동생이 뭔가 꾸민 거야. 서량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로 말입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었지요. 깊은 밤, 최 부자댁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내일 벌어질 큰 파란의 기운이 숨어 있었지요.
도원은 눈을 감고 누웠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진다. 도원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튿날 새벽 서량은 잠을 설쳤습니다. 도원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동이 트기 전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와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도원은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동생과 관련이 있어. 서량은 생각에 잠겨 걷다가 사랑채 쪽에서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최강훈과 민지효의 목소리였지요. 서량은 조심스럽게 사랑채 뒤편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효야, 정말 잘 넘어갔지? 그럼. 이제 바보는 끝이야. 관가에 넘어가면 곤장이라도 맞을 테고. 하하, 바보 머슴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 일을 엿보다니. 꼴 좋다. 최강훈의 말에 민지효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내가 그동안 빼돌린 물건들이 얼마나 되지? 글쎄, 비단의 그릇에 항아리에. 꽤 되지. 돈으로 따지면 100냥은 넘을 거야. 100냥이나? 내 아버지가 알면 기절하시겠는걸. 알 리가 없지. 증거는 다 없애버렸고 장부도 불태웠으니까. 서량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 100냥이나 되는 재산을 빼돌렸다니. 그리고 그 죄를 도원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것이 분명했지요. 그나저나 그놈 너무 쉽게 당하지 않았어? 좀 의심스러운데. 민지효의 말에 최강훈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바보가 뭘 알겠어. 그냥 운이 나빴던 거지. 서량은 더 이상 듣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올랐지요. 하지만 감정을 추스르고 머슴방으로 향했습니다. 머슴방 앞에는 하인 하나가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서량이 다가가자 하인은 고개를 숙였지요. 아씨, 어찌 이곳에 오셨습니까? 도원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야 하겠다. 문을 열어다오. 하오나 나리께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문을 열어라. 서량의 단호한 목소리에 하인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량은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도원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량을 보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아씨께서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도원아, 내가 동생과 지우의 이야기를 들었다. 서량의 말에 도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량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 맞지? 도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량은 한 걸음 다가가 물었지요.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동생이 무슨 짓을 하는지 말이다. 예, 아씨. 도원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량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렇다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지요. 증거. 도원은 품속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장부와 헝겊 조각, 그리고 여러 종이 쪽지들을 꺼내 서량 앞에 놓았지요. 이것들이 모두 증거입니다. 최강훈 도련님이 그동안 빼돌린 물건들의 목록과 팔아넘긴 기록, 그리고 제가 직접 본 것들을 적어둔 것입니다. 서량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빼돌린 물건들과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서량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냐? 예, 아씨. 제가 직접 확인한 것들입니다. 서량은 한참을 장부를 바라보다가 도원을 돌아보았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단순한 머슴이 아닐 터인데. 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지요. 저는 몰락한 양반가의 아들입니다.
부친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가시면서 집안이 무너졌지요. 저는 집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여러 곳을 떠돌며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온 것이냐? 예. 최 부자댁 도련님이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밝혀내면 대감께서 저를 믿고 도와주실 것이라 생각했지요. 서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지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어젯밤 일도 제가 일부러 당한 것입니다. 최강훈 도련님이 다급해지면 실수를 할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원의 말에 서량은 감탄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그토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았느냐? 관가에 넘어가면 곤장을 맞을 수도 있었을 텐데.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도원의 차분한 대답에 서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알겠다.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리마. 이 증거들을 가지고 말이다. 고맙습니다, 아씨. 도원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량은 장부와 증거들을 챙겨들고 방을 나섰지요. 서량은 곧장 부친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최간영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막 사랑채로 가려던 참이었지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량아. 서량은 품속에서 장부를 꺼내 최간영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도원이가 준 것입니다. 최간영이 장부를 펼치자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장부에는 지난 몇 달간 사라진 집안 물건들의 목록이 모두 적혀 있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빼돌린 사람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최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량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아침 들은 이야기까지 모두 전했지요. 최간영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강훈을 당장 불러오너라. 최간영의 호통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온 것이었지요. 최간영의 호통 소리에 온 집안이 술렁였습니다. 하인들이 부랴부랴 최강훈을 찾아 나섰지요. 최강훈은 사랑채에서 민지효와 한가롭게 앉아 있다가 불려왔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최강훈은 태연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부친의 표정을 보자 순간 불안한 기운을 느꼈지요. 최간영의 얼굴은 노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최간영이 장부를 최강훈 앞에 내던졌습니다. 장부가 바닥에 떨어지며 펼쳐졌지요. 최강훈은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내가 그동안 집안 재산을 빼돌려 팔아치운 것이 모두 여기 적혀 있구나. 최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목소리였지요. 최강훈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그런 짓을. 오해? 내 누이가 직접 내 입에서 나온 말을 들었다. 민지효와 함께 100냥어치나 되는 물건을 빼돌렸다고. 최강훈은 서량을 쏘아보았습니다. 서량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지요. 최강훈은 다시 부친을 보며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닥쳐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최간영이 벽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려왔지요. 하인들이 민지효를 끌고 왔습니다. 날이 민지효를 잡아왔습니다. 들어오너라. 민지효가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미 겁에 질려 있었지요. 저는 아무것도. 내 놈도 강훈이와 함께 집안 물건을 빼돌리는데 가담했지? 최간영의 날카로운 물음에 민지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최강훈이 황급히 말했지요. 아버지, 지효는 그저 따라다녔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한 일이라고. 그럼 인정하는 게냐? 최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그때 민지효가 갑자기 땅바닥에 엎드려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것은 강훈이가 시킨 일입니다. 저는 그저 따라다녔을 뿐입니다. 뭐라고? 최강훈이 민지효를 쏘아보았습니다. 민지효는 최강훈을 보지도 않고 계속 말했지요. 강훈이가 집안 물건을 팔면 돈을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선비의 아들이라 그 말에 혹해서. 이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최강훈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민지효는 계속 말을 이었지요. 청자 항아리도 송나라 서책도 모두 강훈이가 빼돌리려 한 것입니다. 저는 그저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최간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친구를 배신하고 친구는 아들을 배신하는 꼴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었지요. 너희 둘 다 똑같은 놈들이구나. 최간영은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도원을 이리 데려오너라. 잠시 후 도원이 머슴 방에서 나와 마당으로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묵묵한 표정이었지요. 최간영은 도원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원아, 내가 모은 증거들을 보았다.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 분명하구나. 도원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최간영은 도원 앞으로 다가가 물었지요. 너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증거가 있었으면 말이다. 도원은 고개를 들어 최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지요.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도련님의 악행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보 행세는 왜 한 것이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보로 보이면 아무도 경계하지 않으니까요. 도원의 말에 최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지요. 너는 대체 누구냐? 저는 한도헌이라 합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아들이지요. 양반가의 아들이? 최간영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했지요. 부친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가셨습니다. 저는 집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여러 곳을 떠돌며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곳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요. 그래서 바보 머슴으로 들어온 것이로구나. 예. 도련님의 악행을 밝혀내면 대감께서 저를 믿고 도와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도원의 말에 최간영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집안을 다시 일으킬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글을 읽고 셈을 할 줄 압니다. 대감께서 믿어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간영은 도원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단호했지요. 최간영은 결심했습니다. 좋다. 내가 우리 집안을 위해 그토록 애썼으니 내 너를 믿어보마. 하지만 먼저 내 부친의 억울함부터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도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최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내가 아는 관리들에게 부탁해보마. 내 부친의 사연을 알아보고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말이다. 고맙습니다, 어른. 도원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간영은 다시 최강훈을 돌아보았지요. 최강훈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강훈아. 예, 아버지. 너는 이 집에서 나가거라. 더 이상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 아버지. 최강훈이 비명을 지르며 최간영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최간영은 냉정하게 그 손을 뿌리쳤지요. 내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당장 관가에 넘겨야 마땅하다. 하지만 내 어미 생각에 이만큼만 봐주는 것이다.
당장 짐을 싸서 나가거라. 최강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지요. 민지효도 하인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서량은 조용히 도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잘 참았구나. 고맙습니다, 아씨. 도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량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떠났지요. 긴 싸움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최강훈이 집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최 부자 댁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지요. 도원은 더 이상 머슴방이 아닌 사랑채의 작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간영은 도원을 불러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 도원아, 이제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고 싶구나. 도원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의 부친은 한양의 작은 관리셨습니다. 청렴하게 살아오셨지만 3년 전 상관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게 되셨지요. 무슨 누명이었느냐? 뇌물을 받았다는 누명이었습니다. 증거도 없었지만 상관의 힘이 샜기에 부친은 북쪽 변방으로 유배를 가셨습니다. 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요. 그래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구나. 예. 유배를 가신 후 모친마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집안을 다시 일으킬 방법을 찾아야 했지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친의 억울함을 풀고 집안을 다시 세우겠다고 다짐했지요. 도원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이었지요. 여러 곳을 떠돌며 일을 하면서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중 이곳 소문을 들었지요. 최 부자 댁의 도련님이 집안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머슴으로 들어온 것이로구나. 예. 만약 제가 도련님의 악행을 밝혀낸다면 대감께서 저를 믿고 도와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최간영은 도원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젊은 눈빛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내가 참 대단하구나. 그 어린 나이에 그토록 치밀한 계획을 세우다니. 대감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최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지요. 내가 한양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다. 내 부친의 일을 알아봐 달라고 말이다. 도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최간영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내가 우리 집안을 위해 그토록 애썼으니 이제 내가 너를 도울 차례다. 내 부친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드리마. 고맙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도원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간영은 도원의 어깨를 두드리며 일으켜 세웠지요. 이제 바보 행세는 그만두고 당당하게 살아라. 내가 보여준 지혜와 인내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날 밤 도원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밝게 비추고 있었지요. 도원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부친, 아들이 드디어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부친의 억울함을 풀고 집안을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한편 최강우는 마을 주막에 머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빼돌린 돈도 이미 다 써버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주막 주인이 밥값을 독촉했습니다. 도령, 밥값 좀 주셔야지요. 벌써 사흘째입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조금만 기다려. 최강훈이 소리를 질렀지만 주인은 냉정했습니다. 내일까지 밥값 안 주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주인이 돌아서자 최강훈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지효도 그를 배신했고 아버지도 그를 버렸지요.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최강우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그가 저지른 일들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최간영의 친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도원의 부친에 대한 소식이었지요. 최간영은 도원을 불러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내 부친께서 유배지에서 여전히 무사하시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당시 사건을 다시 조사해보니 억울한 점이 많다고 하더라. 정말입니까? 그래. 내 친구가 조정에 상소를 올려 재조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시일이 좀 걸리겠지만 희망이 보인다. 도원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간영은 그런 도원을 보며 미소 지었지요. 울지 마라.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내가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량이 도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지요. 축하한다, 도원아. 고맙습니다, 아씨. 내가 바보 행세를 할 때부터 알고 있었다. 내 눈빛이 남달랐으니까. 서량의 말에 도원은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량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지요. 앞으로 우리 집안을 잘 부탁한다. 아버지께서 너를 믿고 계신다.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량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부친의 억울함을 풀고 집안을 다시 일으키고 최어른의 은혜에 보답하리라.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지요. 긴 싸움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길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최강우는 주막에서 쫓겨나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했지요. 저 사람이 최 부자댁 아들이라며? 그러게. 집안 재산을 빼돌리다 들켰다던데. 최강우는 귀를 막고 골목으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었지요. 그는 결국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말입니다. 도원은 최 부자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바보 머슴에서 벗어나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의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최강훈이 집을 떠난 지 어느덧 석 달이 지났지요. 도원은 최 부자댁에서 곡식 장사 일을 거들며 날로 신임을 얻어갔습니다. 어느 날 최간영은 도원을 불러 말했습니다. 도원아, 한양에서 좋은 소식이 왔다. 정말입니까? 내 부친의 사건이 재조사되어 무죄가 밝혀졌다. 이제 곧 유배에서 풀려나실 것이다. 도원은 그 말을 듣자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3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부친의 억울함이 풀린 것이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 내가 스스로 읽어낸 것이다. 내 지혜와 인내가 이 결과를 만든 것이지. 최간영은 도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원은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부친께서 돌아오시면 대감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거라. 나도 내 부친을 뵙고 싶구나. 그날 밤 도원은 자신의 방에서 부친께 편지를 썼습니다. 3년 만에 쓰는 편지였지요. 붓을 든 도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부친, 아들이 드디어 부친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이제 곧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아들은 여기서 부친을 기다리겠습니다. 도원은 편지를 쓰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지요. 도원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모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지요? 아들이 해냈습니다. 한편 최강우는 먼 마을의 작은 주막에서 품팔이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그는 이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떠돌이가 되어 있었지요.
어느 날 주막 주인이 최강훈에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저 구석 청소 좀 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강훈은 고개를 숙이며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그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주막에 술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여러 소식을 나누며 떠들었지요. 들었나? 최 부자댁 이야기 말이야. 무슨 일인데? 아들놈이 집안 재산을 빼돌리다 쫓겨났다지 뭔가. 허허, 그런 일이 있었어? 부잣집 자식이 그런 짓을 하다니. 최강훈은 구석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최강훈은 귀를 막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최강훈은 후회했습니다. 내가 욕심만 부리지 않았다면, 아버지께 효도하고 집안을 지켰다면,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가 저질렀던 일들은 되돌릴 수 없었지요. 최강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도원은 최간영과 함께 장터로 향했습니다. 곡식 거래를 하기 위해서였지요. 도원은 이제 장부를 정리하고 거래를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도원아, 내가 참 똑똑하구나. 장사 수완도 뛰어나고 과찬이십니다. 대감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가 원래 지혜로운 아이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최간영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원은 고개를 숙였지요. 장터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서량이 마당에서 도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원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예, 아씨. 두 사람은 정자에 앉았습니다. 서량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했지요. 내 부친께서 곧 돌아오신다는구나. 예, 아씨. 대감의 도움 덕분입니다. 다행이구나.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이잖니. 서량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아씨, 그동안 저를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진실을 밝혀줘서 오히려 내가 고맙다. 동생이 저지른 일을 알게 되어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진실을 알게 된 것은 다행이었다. 서량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지요. 도원아, 부친께서 돌아오시면 어찌할 생각이냐? 먼저 부친과 함께 집안을 다시 일으켜야지요. 그리고 최 대감께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너는 참 의리가 있구나. 서량은 미소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도원도 함께 일어나 고개를 숙였지요. 아씨,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나야말로 잘 부탁한다. 서량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생각했지요. 서량 아씨는 참 훌륭한 분이시다. 동생의 잘못을 알고도 진실을 밝히는 것을 도와주시다니. 한 달 후 도원의 부친이 유배지에서 풀려나 최 부자댁으로 찾아왔습니다. 도원은 대문 앞에서 부친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멀리서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도원은 달려가 아버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을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내 아들,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아닙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부자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최간영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지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제가 도원의 부친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최간영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도원의 부친도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아들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도원이가 우리 집안을 도왔습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날 밤 최 부자댁에는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도원의 부친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지요. 도원은 부친 곁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멀리 떠난 최강우는 여전히 떠돌이 신세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옛날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도원은 부친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억울함을 털어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길을 걸어갔지요. 그의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